네, 이번 영상에서는 무한급수의 수렴성과 테일러 급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텐데, 수열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느냐? A라는 건, 수열 A는 다른 게 별게 아니고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인,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정의역이 있는 자연수가 하나 있으면 그때 대응되는 함수의 값은 우리 보통 A에 괄호 열고 N 이렇게 써주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경우 수열 AN의 값은 더 간단히 A 그리고 아래 첨자로 N을 이렇게 표시해줘서 수열을 나타냅니다. 네, 그때 이 수열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AN들이 모여있는 이런 집합이라는 형태로 수열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론가 수렴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리밋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의 이 일반항이 어떤 값 가령 라지 L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뜻이냐면 함수의 이 수열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여기가 n축이에요. n은 물론 이런 실수가 아니고 여기 이제 1, 2, 3, 4 자연수들에만 그 값이 있는 거죠. 그때 그럼 A1, A2, A3 라는데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을 겁니다. 이 값이 어떤 극한값 L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칸이 n이 점점 커지면 이 선으로 이 점들이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뜻일 겁니다. 네, 이걸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엡실론 델타를 가지고 나타냈던 것처럼 표현을 하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의미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엡실론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L, 극한값 L 주의로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엡실론, 그래서 L 마이너스 엡실론, L 플러스 엡실론 이런 범위를 정해줄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그러면 수열의 꼬리 부분, 즉 n을 많이 키워서 수열의 꼬리 부분, 이 뒷부분에 있는 값들은 전부 요 안에 쏙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건 L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안에서 요 안에서만 움직이더라. 이렇게 되는 되게 큰 숫자 m을 하나 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exist large m을 하나 선택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수열의 인덱스가 large m보다 더 크면 그러면 이 수열의 값이 극한값 L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n 마이너스 L 수열의 값하고 극한의 차이, 이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이게 수열의 극한을 엡실론과 여기 델타 대신에 라지 m을 썼습니다. 엡실론, 델타는 모두 작은 값들을 나타내는 그런 문자들이었었고 여기서는 델타 대신에 큰 숫자를 나타내는 라지 m을 대신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극한 정리가 성립하는데 가령 리밋 a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또 리밋 b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다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수 k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극한 정리가 먼저 첫 번째 리밋을 취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하는데 k배의 an을 k배를 해서 극한을 취하면 그러면 이 k는 극한 바깥으로 나오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수열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합과 차를 생각하면 an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n으로 만들어진 이 수열의 극한,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건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an의 극한 따로 계산하고 리밋 bn의 극한을 따로 계산해서 그걸 더하거나 빼주거나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성질은 곱과 목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하는데요. 세 번째,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의 극한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 따로 계산하고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을 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네, 끝으로 a1과 bn이 나눠져 있는 경우 bn분의 an, 여기서도 나눠진 걸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면, 그러면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극한을 보내주면 됩니다. 리밋 bn 분의 리밋 an. 네, 물론 여기서 분모는 0이 아닌 경우, 이 분모도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런 극한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 성질, 극한이 합에 대해서 분리가 되고 또 상수는 바깥으로 꺼낼 수 있고, 이 성질을 우리가 합쳐서 선형성이라고 하죠. 선형성. 네, 선형성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이걸 한 숫자를 가령 k배, 또 하나를 l배, 이렇게 상수배에서 만들어진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수열이 있을 때 이거의 극한은 네, 리밋 an 따로 계산하고 리밋 bn을 따로 계산해서 얻어진 극한값들을 각각 k배 또 l배 해서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선형성이라고 그럽니다. 극한도 선형성이 있고 미분이나 적분도 다 선형성이 있어서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한급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한급수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먼저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네, 수열이 있을 때 대문자 S의 n이라고 적는 건 A1부터 이 수열을 쭉 더해서 n번째 것까지 더한 합을 SN이라고 적고, 우리가 이걸 부분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부분까지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부분까지 더한 겁니다. 네, 그러면 무한급수라는 건 무엇이냐? 기본으로는 시그마 an에서 n을 1번부터 이제 무한번까지 더할 겁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정해 줄 수 있냐면 sn이라는 부분합에서 리밋, 얘가 n번째 거까지 더한 거니까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서 이 값이 수렴하면 이걸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형태가 무한급수이고 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먼저 이 무한급수가 그럼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라는 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무한급수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이 수열을 다 더해서 만들어진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그때 그 일반항 an, 이 수열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항상 0으로 가야 됩니다. 수열 자체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자체가 아직 값이 꽤 크다는 거니까 그걸 계속 누적해서 더하면 이 부분합은 값이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an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sn은 진동을 하거나 어디론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 자, 리밋 an, 일반항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네, 일반항을 부분합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건 s의 n 이렇게 하면 이게 첫 번째부터 an까지 n번째 것까지 다 누적해서 더한 겁니다. 그런데 s의 n-1을 하면 a1부터 요 바로 앞까지 a의 n-1까지 더한 거니까 요걸 이렇게 빼주면 그러면 제일 마지막 an 일반항 하나만 딱 남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sn하고 마이너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s의 n-1인데 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게 이게 시그마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거. 근데 그게 수렴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는 부분합에 sn-1까지인데 s의 n-1까지 덧셈을 한 건데, 여기서 비록 n-1이더라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얘도 똑같은 대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렴하는 두 값의 차이니까 그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또 다른 정리로 만약 시그마 AN, 자 여기서 시그마의 무한급수를 다룰 때 범위는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시그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그마 BN, 이 두 개의 급수가 둘 다 수렴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AN 더하기 BN 또는 AN 빼기 BN으로 표현된 이 수열로 급수를 새로 만들어도 여전히 수렴하고 실제 그 수렴 값이 각각을 따로따로 AN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N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네, 수렴하게 되죠. 네, 이건 여기가 덧셈이고 덧셈에 대해서 그냥 순서 더하는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그냥 덧셈이 아니고 극한이 있죠.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에는 극한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극한을 따로따로 취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급수도 이렇게 선형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무한급수들 중에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중요한 급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네, 기하급수입니다. 기하급수라는 건 네, 등비수열로 표현된 수열의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네,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갈 건데 등비수열 A,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은 일반항을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을 1번부터 무한번까지 다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n은 네, 리밋 n을 무한대까지 갈 건데 부분합이 n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러면 얘의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되나요? 분모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의 수렴 반질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만 수렴을 하고 그때 그 수렴하는 값이 이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거듭제곱은 0으로 갈 테니까 1-r분의 a 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게 기하급수로 표현되는 무한급수의 합공식입니다. 네, 또 자주 등장하는 게 조화급수. 네, 조화급수는 조화수열이라는 게 여기서는 n분의 1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일 겁니다.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수렴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비록 일반항이 0으로 가지만 이걸 누적해서 더하면 값은 계속 커져서 실제 무한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왜 그러냐면 왜 이게 무한대로 가느냐? 이 숫자들을 급수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1,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계속 써야 될 텐데 일단 이 정도까지 써보도록 하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나머지 다른 숫자는 가만히 놔두고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4분의 1이 더 작아졌죠? 위에 거보다 지금 이게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과 2분의 1을 그냥 놔두고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꿨어요. 4분의 1은 가만히 두고 그 다음 요 4개의 숫자들 묶어서 지금 요 2개를 묶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4분의 1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이 숫자들을 전부 8분의 1로 바꿔보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네, 이렇게 바꾸면 전부 다 윗줄에 있는 것보다 아랫줄에 있는 숫자들을 적어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더 작게. 근데 이 값이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면 요만큼 더해서 2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1이 4개 있으면 요만큼 더해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 뒤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9분의 1부터 16분의 1이 있는데 얘네들을 전부 16분의 1로 고쳤으면 더 작아졌지만 16분의 1이 8개가 있어서 이만큼이 2분의 1이 됩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알겠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원래 주어진 조화수열 n분의 1을 누적해서 더한 조화수열보다 더 작은 급수인데 그 값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을 무한번 더하는 그런 값이라서 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급수의 수렴 판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먼저 살펴볼 급수는 양항급수. 양항급수의 수렴 판정법입니다. 네, 먼저 양항급수가 뭐냐? 네, 시그마 AN. 네, 여기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지는 이런 급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급수가 양항급수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항들이 전부 다 양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N이 모두 0보다 큰 숫자들. 그럼 0보다 큰 숫자들을 누적해서 계속 더해서 이런 급수가 정의됐다라는 뜻입니다. 양항급수가 있으면 그 극한이 이 급수가 다 더해서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수렴하는 값을 찾고 싶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급수의 수렴 값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급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 급수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그 전에 그게 수렴하는지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그건 먼저 판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렴 판정법이라는 게 이런 양항급수가 과연 수렴하느냐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냐. 무한대로 발산하면 더 이상 계산해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수렴하는지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그 값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렴 판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비교 판정법. 네, 비교 판정법.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건 양항급수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시그마 AN 그리고 시그마 BN 이라는 두 개의 양항급수가 있습니다. 두 양항급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항급수니까 발산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또는 수렴한 다음에 무한대가 아니라면 누적해서 계속 더해도 발산하지 않고 어떤 극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겠죠. 네, 그럴 때 이 두 양항급수를 우리가 비교할 겁니다. 비교를 해서 그 일반항 AN과 일반항 BN을 비교해서 이 사이에 이런 대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급수 BN의 일반항이 급수 AN의 일반항보다 더 큽니다. 이런 경우를 이 시그마 BN이 시그마 AN을 지배한다 라고도 그러는데 그냥 사실 이런 대소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 시그마 BN 이 수렴하면 그럼 시그마 AN도 수렴합니다. 자, 양항급수니까 수렴하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라는 건데 지금 시그마 AN, 시그마 BN 사이에 AN, BN 사이 이런 부등호가 성립되니까 시그마 AN과 시그마 BN 사이에도 이런 비슷한 부등호가 성립되겠죠. 그죠? 그래서 큰 게 수렴하면 작은 것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그마 AN, 작은 급수가 이게 발산하면 작은 급수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큰 급수도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그마 BN도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소 관계에서 가령 큰 급수 시그마 BN, 시그마 B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해서 시그마 AN이 따라서 발산하느냐? 그건 아니죠. 발산할 수도 있고 왼쪽은 작은 건 수렴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시그마 AN 작은 급수가 수렴한다고 해서 이거보다 더 큰 급수가 따라서 수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작은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급수는 따라서 수렴할 수밖에 없고 닫혀 있으니까 작은 급수가 발산하면 그보다 더 큰 급수도 역시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또 다른 판정법으로 극한
비교 판정법이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비교 판정법에서는 그 수열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했던 거고,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그 수열의 B의 극한을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AN, 시그마 BN이라는 두 개의 양항급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BN분의 AN, 이 두 수열의 B를 극한을 취해봤더니 어떤 숫자 L로 수렴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L로 수렴한다라는 뜻은 AN, BN이 일단 얘네들의 수렴성 따지려면 일반항들이 전부 0으로 가야 될 텐데 0분의 0꼴의 부정형에서 그 B가 L로 간다는 뜻은 AN, BN이 0으로 가는 그 스피드가, 그 속도가, 0으로 가는 속도가 L이라는 비례상수를 고려하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그마 AN이라는 양항급수 그리고 시그마 BN 이 두 개의 양항급수가 이거의 수렴 또는 발산이 동일한 움직임을 가집니다. 즉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 AN이 발산하면 BN도 발산. 그래서 이 일반항의 B가 어떤 고정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는 그 두 양항급수의 수렴 발산을 동시에 판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으로 양항급수의 수렴을 판정하는 한 가지 판정법으로서 적분 판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분 판정법이라는 건 이 양항급수가 사실은 어떤 함수로부터 정의된 경우입니다. f라는 함수가 1번부터 숫자 1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f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함수이고 0보다 큰 함수이고 그리고 단조 감소한다고 하죠. 계속 감소해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에 1, 2라는 자연수에 대응되는 위치, 그 위치를 가지고 수열 AN이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N은 F에다가 자연수 N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이런 값들입니다. 자, 그때 시그마 AN이라는 이 급수의 수렴성,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라는 건 대응되는 적분은 fx를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무한히 크니까 특이적분입니다. 이 특이적분도 유한한 구간까지 적분한 다음에 극한을 보낸 거죠. 이 극한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얘가 수렴하면 대응되는 급수도 수렴하고 또 반대로 급수가 수렴하면 이 특이적분도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임의의 자연수 i라는 걸 하나 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기 어디 i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i에서부터 i 플러스 1 사이를 보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때 왼쪽 높이가 ai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높이가 a의 i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fx를 인테그랄 a의 ai가 아니고 i에서부터 i 플러스 1이라는 요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그럼 왼쪽 높이 ai 곱하기 밑변 1, 즉 ai라는 것보다는 값이 더 작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높이를 측정한 a의 i 플러스 1, 이것보다는 값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1부터 n 또는 n 플러스 1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이렇게 가다가 쭉 가서 여기가 이제 n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 적분을 했다면 각각의 구간들마다 왼쪽에서 높이를 측정을 하면 시그마 AI,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 이게 요 왼쪽 요 부분이 높이를 이렇게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fx를 적분해서 얻어진 그 넓이보다 더 큰 넓이가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걸 아래쪽에서 이렇게 값을 측정해 봅시다. 아래쪽에서 그 구간의 오른쪽 점에서 쭉 값을 측정해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것보다 이 적분보다 값이 더 작아지게 되겠죠. 오른쪽 구간에 측정한 건 AI들을 계산하는데 i가 이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제 2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걸 SN이라고 적으면 될 거고, 이건 SN 플러스 1인데 대신 A1 첫 번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1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 부등식에서 여기서 리밋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네, 여기 첫 번째 왼쪽은 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래서 무한급수, 얘가 만약에 수렴하면 s라는 값으로 써주면 되겠죠. 네, 이게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1부터 무한대까지 fx의 적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등식이 여기도 극한을 보내서 수렴하면 s가 될 거고 마이너스 a1 이런 꼴입니다. 네, 그래서 s가 유한하면 수렴해서 급수가 수렴해서 s가 유한하면 이 적분값도 유한한 값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네, 또 이 값이 유한하면 적분값이 유한하면 s라는 것도 무한히 발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개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적분도 수렴하고 적분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걸 구체적인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령 시그마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n의 p승분의 1. 그래서 1 더하기 2의 p승분의 1, 3의 p승분의 1 이렇게 계속 누적된 이렇게 더해준 걸 우리가 p급수라고 부릅니다. 이 p급수가 언제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라는 건 대응되는 특이적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얘 수렴 발산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수렴 또는 발산은 p의 범위에 따라서 만약 p가 1보다 크면 그러면 분모가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만약에 p가 1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저 급수가 발산하게 됩니다. p가 1일 경우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조화급수입니다. 발산한다고 했었죠. 네, 그때 그러면 이 수렴 판정법이 적분 판정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거에 대응되는 적분은 x의 p승분의 1의 dx. 그렇죠? 이걸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야 됩니다. 네, 이런 특이적분의 수렴 발산을 우리가 판정을 해봤었습니다. 또 역시 만약에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응되는 급수도 수렴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p가 1보다 크면 그럼 얘는 수렴하고, 그때 수렴 값이 p가 1보다 큰 경우에는 p-1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으로 수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p급수가 이런 값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무한급수하고 특이적분 사이에 이런 판정법이 있다는 뜻이지, 이 무한급수의 값이 특이적분과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다르죠. 얘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구간을 전체 적분한 거고, 얘는 거기서 자연수일 때 값만 가지고 그 높이를 측정한 거라서 실제 값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p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적분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p급수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항급수의 수렴 판정법의 또 다른 판정법으로서 비판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 판정법 테스트 메서드인데 B라는 건 비율, 레이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이쇼 테스트. 네, 어떤 레이쇼냐면 먼저 시그마 AN이라는 양항급수가 있다고 하죠. 양항급수. 그럴 때 극한을 볼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 분의 a의 n 플러스 1. 그래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b, 그 b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b가 가령 특정한 값, 여기서는 로로 썼네요. 로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 양항급수의 수렴 발산을 이 로 값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AN이 이게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하거나 언제? 만약에 로가 지금 양항급수니까 AN들은 전부 양수입니다. 그거에 B를 취해서 얻어지는 극한도 나올 수 있는 값은 음수는 안 되겠죠. 그죠? 양수거나 또는 0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음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만약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수렴합니다. 만약 그 값이 로가 1보다 크면 이 양항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때 이 B의 극한값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보면 AN이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이 로가 하는 역할이 등비수열의 공비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등비수열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거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그럼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 숫자가 이 비율이 등비수열의 공비처럼 역할을 해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 비율이 1이면 어떻게 되느냐? 네, 실제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이면 그건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걸 누적해서 더하면 발산하게 되겠지만 이건 등비수열은 아닙니다. AN이 꼭 등비수열을 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 요 B가 로라는 값으로 수렴했는데 그게 1인 경우에는 이때는 비판정법으로 판정 불가입니다. 판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은 실제 로가 1인, 요 비율이 1인 그런 양항급수 중에서는 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건데 여기 2의 n승 분의 n의 20승 이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자, 일반항을 보면 분모는 2의 거듭제곱으로 바뀝니다. 분자는 n의 20승으로 바뀝니다. 지수가 무지 큰 20차 다항식이니까 n이 커지면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함수인데 다항함수고 분모는 2의 n승이지만 비록 밑이 2지만 n의 n승 거듭제곱이라서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 다항함수 모두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만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빨리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은 적어도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렴하려면 적어도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급수가 이게 수렴할지, 저 급수가 수렴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레이쇼 테스트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AN분의 A의 N 플러스 1, 이 사이의 레이쇼, B를 계산해 보면 그럼 분모는 2의 N승분의 N의 20승, 분자는 2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플러스 1의 20승,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여기가 2의 n승이고 여기 2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2분의 1만큼이 더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n분의 n 플러스 1을 20승을 해준 겁니다. 또는 이건 변형을 해보면 2분의 1에 1 플러스 n분의 1에 n분의 1의 20승 이런 꼴이겠죠.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 플러스 n에 n 플러스 n분의 1에 가령 여기가 n승이었다면
펜싱이었다면 그러면 자연상수로 수렴하겠지만 여기가 20승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1보다 약간 큰 숫자를 고정된 거듭제곱 20승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의 n 플러스 1, 이 b를 계산하면 이 부분은 그냥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게 되고 그 값이 1보다 작아서 수렴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교대급수와 절대수렴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대급수 그리고 절대수렴. 네, 이런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먼저 교대급수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교대급수는 an이 0보다 큰 이런 수열을 가지고 만들어진 급수를 우리가 양항급수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양수인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 급수를 만드는데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급수를 만드는 걸 우리가 양항급수라고 불렀는데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그러면 n이 1, 2, 3, 4 바뀔 때마다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 위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바꿔줄 겁니다. 네, 지수를 n이 아니라 n 플러스 1로 쓴 건 n이 1일 때 플러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a1은 플러스고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양의 일반항에다가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대해서 붙여준 급수 이걸 교대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급수가 그냥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절대 수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이 급수가 이제 양항급수가 아니고 부호가 변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하는 교대급수도 가능하고 또는 부호가 두 개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가 어떻게든지 움직이는 모든 가능한 급수들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걸 우리가 판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수렴이 아니라 절대 수렴한다.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부호를 다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다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진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값 씌워서 일반항을 모두 다 양수로 만들어서 얻어진 이 급수가 수렴할 때 원래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대급수와 절대급수들이 급수의 수렴 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교대급수의 수렴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교대급수는 양의 일반항을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합을 보면 일반항이 양수인 경우에는 부분합이 커졌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항이 음수니까 부분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분합이 한 번 증가했다, 한 번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니까 수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무한대로 발산할 일이 별로 없어요. 조건이 뭐냐면 일반항은 일단 0으로 가야지 급수가 수렴할 거고 그런데 그 일반항의 절대값이 an이 계속 an 플러스 1이 되면 절대값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시다. 그래서 양항급수에서 일반항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급수 시그마 an이 그냥 수렴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양항급수가 무조건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판정법을 가지고 급수 수렴 발산을 판정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교대급수를 만들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을 붙여서 교대급수를 만들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된 교대급수는 일반항이 0으로 가고 그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 교대급수는 더 이상 다른 판정법 써볼 필요 없이
써볼 필요 없이 무조건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부분합이 한 번 증가했으면 한 번 감소하고 한 번 증가했으면 한 번 감소하기 때문에 발산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절대 수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급수 an이 절대 수렴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계산한 급수가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없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호를 그대로 다 고려하면 그러면 수렴하기가 더 쉽겠죠. 그죠? 부분합이 커질 때도 있고 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다 씌워서 수렴하면 그러면 절대값 없이 원래 수열도 수렴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수렴성을 한 가지 구체적인 예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급수를 생각할 거냐면 n 제곱분의 1에 여기 10배의 사인 6분의 nx, 6분의 n파이, 6분의 n파이라는 이런 급수가 이게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우리가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먼저 저기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왜냐하면 n이 움직여갈 때 사인 6분의 n파이에서 n파이의 n이 바뀌면 그럼 저 값이 0이 되기도 하고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고 n에 따라서 부호가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호를 고려할 필요 없이 절대값 씌우면 부호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n제곱분의 1에 10배의 사인 6분의 n파이라는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러면 사인 n파이는 어쨌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을 씌우면 1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n제곱분의 10이라는 숫자보다는 더 작게 됩니다. 그때 이걸 급수를 취하면 시그마 이 급수 n제곱분의 1에 10배의 사인 6분의 n파이랑 시그마 n제곱분의 10이라는 걸 비교하면 요건 수렴하죠. 왜? P급수에서 분모에 10은 상관없고 분모의 지수가 1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수렴하죠. 얘가 수렴하면 더 큰 급수가 수렴하면 작은 급수도 수렴하죠. 그것도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비교 판정법을 써서 실제 이게 수렴한다는 건 우리가 P급수의 수렴성으로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변이 P급수를 수렴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급수가 이제 비교 판정법으로 수렴하니까 이 급수의 원래 급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급수 n제곱분의 1의 10배의 사인 6분의 n파이라는 수열이 이 급수가 절대값을 씌워도 수렴해요. 즉 절대 수렴해요. 절대 수렴하면 절대값 없이 원래 부호를 그대로 다 고려해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수렴과 관련해서 비판정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가로 살펴보죠. 자, 리밋 an분의 an 플러스 1. 이 극한을 우리가 로우라고 하면 이 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한급수가 아니면 이제 an, bn의 부호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서 이게 로우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 로우가 원래 급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만들어진 급수의 등비수열 공비 같은 역할, 즉 레이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an의 수렴 발산을 이 로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우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만들어진 급수가 수렴하니까 시그마 AN, 그럴 때 시그마 AN을 우리가 절대 수렴한다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가 1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 급수는 발산하게 되겠죠. 물론 1일 때는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거듭제곱 급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듭제곱 급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먼저 A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이 있고 X는 어떤 변수예요. 그럴 때 거듭제곱 급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n이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x의 n승. 네, 이 수열은 보통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 정의한다고 했었는데 몇 급수인 경우에는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0일 때도 그 값이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a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급수는 n이 0일 때는 a0 그리고 x의 0승이니까 그건 1입니다. 플러스 n이 1이 되면 이제 개수가 a1이 될 거고 x가 하나 나타나죠. n이 2가 되면 플러스 a2의 x의 제곱, n이 3이 되면 a3의 x의 3승 이런 꼴로 계속 나가는 이런 형태로 표현된 급수를 이걸 우리가 몇 급수 또는 거듭제곱 급수 또는 몇 급수 영어로는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거듭제곱 급수가 무슨 의미냐면 가령 여기 처음에 A0라는 상수항이 있었고 여기까지 보면 이게 1차 항입니다. 1차 다항식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2차 다항식이죠. 여기까지 보면 3차 다항식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한 거니까 이 몇 급수라는 건 무한차수 다항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차수가 무한히 커지면 차수가 무한히 큰 그런 다항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 급수가 일단 수렴해야지 이 함수가 의미를 가질 텐데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변수 x의 값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저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몇 급수가 있을 때 이 몇 급수의 수렴 범위 또는 수렴 집합을 우리가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수열 AN, 개수 수열 AN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X를 어떤 값을 넣어줬을 때 저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AN이 어떤 수열이더라도, 개수 수열이 어떤 수열이더라도 X를 잘 정하면 무조건 수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죠? X에 0을 대입하면 A1만 남고 나머지 D는 차수가 무한차수라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또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일반항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데 X가 좀 값이 커져서 X의 n승이 빨리 커지더라도 반대로 개수 AN이 무지 빨리 줄어들면 그럼 이 일반항이 굉장히 빨리 작아져서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급수의 수렴 집합은 첫 번째 0. 자, 이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x가 0일 때는 수렴하는데 0이 아니고 살짝 다른 값만 오더라도 0이 아닌 어떤 값이 오더라도 급수는 발산해버리고 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실수 전체는 개수 수열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몇 급수가 항상 수렴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경우는 뭐냐면 실수 x의 x축을 따라서 여기 숫자 0이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어떤 x를 대입하면 이 몇 급수가 수렴할까
라는 걸 조사해 봤더니 여기 r이라는 값이 있어서 이쪽에 마이너스 r이라는 값이 있어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이게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간이 등장합니다. 요 구간에서 x를 선택했을 때 이 몇 급수가 수렴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렴하는 x를 찾았을 때 가령 여기 0이 있고 수렴하는 x들을 다 표현해 봤더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가더라. 수렴하는 x의 집합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항상 0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 r을 수렴 반지름 또는 수렴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0을 중심으로 중심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r 플러스 r 범위로 이 몇 급수의 수렴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 r을 수렴 반지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수렴 반지름 r을 구했다더라도 그러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범위에서 몇 급수는 수렴하는데 그때 이 양 끝점 끝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r 또는 플러스 r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끝점은 우리 흔히 쓰는 표현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이야기는 수렴 집합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양 끝점은 제외하고 이런 열린 구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 r에 오른쪽은 포함하는 이런 집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왼쪽 마이너스 r 왼쪽 끝점 포함하는데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양쪽 끝점 다 포함하는 범위에서 몇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렴 반경을 먼저 계산해서 범위를 정한 다음에 끝점은 실제 몇 급수의 x에다가 r 또는 마이너스 r을 대입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별도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급수의 수렴 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렴 반지름을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그 수렴 반지름을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몇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몇 급수, 시그마, 개수가 an으로 변하고 ax의 n승. 이렇게 바뀌는 수열에서 0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덧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극한을 취할 건데 어떤 극한이냐면 우리가 비판정법에서 등장하는 개수의 b의 극한을 취했습니다. 이게 L로 수렴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저 L이라는 값으로부터 우리가 수렴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수렴 반지름을 R로 쓰겠습니다. 이때 이 R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L분의 1. 여기서 이 L이 이 B가 L로 표현됐다. B의 극한이 L로 표현됐다고 했는데 L이 꼭 어떤 양수가 아니라 0이 되는 경우 또는 심지어 무한대가 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 L이 0이면 그 역수는 수렴 반경은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만약 L이 무한대가 되면 그때 그 역수 수렴 반경은 0이라는 뜻입니다. 수렴 반경이 0이라는 경우는 수렴하는 집합은 x가 0, 한 점밖에 없다는 뜻이고 수렴 반경이 무한대라는 뜻은 실수 전체에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 L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이런 값으로 수렴한다면 그때 수렴 반지름은 저 극한 L의 역수로 수렴 반경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그 이유는 시그마 몇 급수의 an, x의 n승이라는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 급수의 비판정법 레이쇼 테스트를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비판정법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B로는 극한을 취할 건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이제 an x의 n승 절대값 분의
an 플러스 1 x의 n 플러스 1승의 절대값 이런 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분모의 xn승, 분자 xn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x의 절대값 하나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남는 부분이 an 절대값분의 an 플러스 1 절대값의 극한, 즉 앞에서 우리가 L이라고 표현했었던 이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급수는 급수의 수렴 또는 발산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 로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거죠. 또 로가 1보다 크면 발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로가 1보다 작다라는 걸 x의 범위로 보면 이 값이, 즉 x 절대값 곱하기 L이 1보다 작다는 게 이 절대값이 L분의 1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게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x 절대값이 L분의 1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L분의 1이 수렴 반지름 R이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몇 급수의 중심을 약간 이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급수의 중심. 네, 기존에 썼던 몇 급수에서 x 대신에 x-x0를 대입하면 그럼 x축을 따라서 x0만큼 평행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개수 수열 an이 있고 여기에 x의 n승이 보통 곱해졌었는데 x 대신에 x-x0를 대입해서 n승 이렇게 보내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몇 급수를 x축을 따라서 x0만큼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죠. 네, 대수적으로는 a0 플러스 이제 개수 a1의 x-x0 플러스 두 번째 개수 a2의 x-x0의 제곱, 네, 이런 꼴로 표현되는 무한차수 다항식입니다. 네, 이걸 중심이 요 x1 원래 0이었었던 게 이제 x0로 움직였습니다. x0인 몇 급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거의 수렴집합은 어떤 꼴이 되느냐? 네, 이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는 x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x 자리에 x0를 대입하면 그럼 뒤에 있는 차수는 모두 0이 되고 a0 한 값만 얻어지니까 x0 요 한 숫자가 수렴집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 개수 an이란 개수가 굉장히 빨리 작아지는 개수라면 그러면 x 자리에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얘가 무조건 수렴하게 되죠. 그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 이 몇 급수가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요 x-x0 얘가 어떤 적절한 반지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렴 집합은 이제 여기가 기준이 0이 아니라 x0를 기준으로 x0에서부터 플러스 r만큼 마이너스 r만큼, 그러니까 x0 마이너스 r에서부터 x0 플러스 r까지, 네, 이렇게 x0를 중심으로 대칭인 그런 집합에서 이 몇 급수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요 끝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끝점은 따로따로 몇 급수에 넣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제에서 n이 1번부터 무한대까지, 아니 1이 아니고 0부터 몇 급수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부호가 있고 n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의 n승, 네, 이렇게 표현된 중심이 2인 그런 몇 급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거의 수렴 집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수렴하는 x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2이고 그 다음에 개수 수열 an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n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거인 몇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수렴 반경 또는 수렴 반경의 역수를 계산하려면 L은 리밋 an분의 an 플러스 1, 네, 이거의 극한을 원대로 갈 때 극한을 L이라고 하고
그거의 역수가 수렴 반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분모가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분자는 n 플러스 이제 n이 하나 더 커졌으니까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이런 거 전체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올 거니까 부호는 어차피 고려할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n 플러스 2, 분자가 n 플러스 1인 이런 극한이라서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수렴 반경, 수렴 반지름은 1입니다. 그러면 2를 중심으로 여기 중심 2를 기준으로 1부터 3까지 이 구간에서 수렴하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양 끝점 1인점과 3인점은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점 x가 1일 때 원래 이 몇 급수를 진짜 그대로 계산해 보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xr이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1과 합쳐져 가지고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꼴입니다. 자, 이건 n이 0부터 가면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더해서 만들어지는 조화수열이죠. 조화수열.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또 x가 3일 때 보면 얘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xr에 3을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 분자는 1이고 앞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n승. 자, 얘는 수렴 하나에 발생하나요? 얘는 일반항의 절대값을 치우면 점점 0으로 가는데 거기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부호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교대급수입니다. 교대급수,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 수렴하기가 무지 쉽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렴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몇 급수의 수렴 집합을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수렴 집합은 2를 중심으로 1부터 3까지인데 그 중에 1은 포함되지 않고 3은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은 제외하고 3은 포함하고 있는 이런 구간 형태로 수렴 집합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테일러 급수와 그 특별한 경우, 그중 테일러 급수의 특별한 경우인 맥라우린 급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일러 급수 그리고 테일러 급수의 특별한 형태로 맥라우린 급수. 네, 이 급수들의 출발은 근사다항식 또는 어림다항식에서부터 출발된 개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가령 여기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 x0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y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때 여기 x0, fx0라는 요점 근처에서 x0 근처에서 y fx라는 이런 함수가 일반적인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와 가장 가까운 다항함수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항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게 1차 함수. 네, 어떤 점에서 그 함수와 가장 가까운 1차 함수는 뭘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 접선이 1차식 중에서는 원래 함수와 가장 가까운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접선을 방정식으로 쓰면 y는 fx0라는 점을 지나고 플러스 기울기가 도함수 f'x0 여기다가 x-x0 이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x0 근처에서 이 함수와 가장 가까운 이제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 그러면 기왕에 얘와 가장 가까운 1차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1차 함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적절한 2차 항을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y는 fx0 더하기 f'의 x0에다가 x-x0 여기까지는 가만히 두고 플러스 자 여기다가 이제 2차 항을 넣어 줄 건데 어떤 2차 항을 넣어 줄 거냐면 x0 근처에서 원래 함수랑 굉장히 가까워야 되니까 벌써 접선을 만들어 놨고 얘와 비슷한 이런 2차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기 위해서는 x-x0의 제곱 이런 꼴로 해서 x0에 xx를 대입하면 다 없어지고 fx0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2차항을 넣어줄 건데 이때 문제는 개수를 뭐로 줘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개수를 자 얘가 지금 C0고 얘가 C1이라면 이제 C2라는 개수를 어떻게 정해주면 될까라는 거예요. 자, 이 C2를 어떻게 정해줄 거냐라면 네, 요 2차 함수를 이걸 p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 f를 두 번 미분해서 x0에서 이게 미분값이 p를 이 2차 다항식을 x0에서 두 번 미분한 것과 일치하도록 c2를 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p를 이런 2차 다항식을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상수항, 1차항 등은 두 번 미분하면 다 사라집니다. 요 2차항 x의 거듭 제곱을 x의 제곱으로 표현된 요 2차항 이걸 두 번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고 차수가 하나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1이 앞으로 나오고 차수가 하나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배의 C2라는 값이 얻어지죠. 이거로부터 우리가 C2 값을 정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정해줄 수 있냐면 2분의 1에 F를 두 번 미분해서 X0에서 이게 미분값을 측정해주면 그게 주어진 함수와 가장 가까운 2차 함수의 제곱항의 개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3차 함수, 4차 함수 아니면 일반적인 n차 함수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y가 f의 x0 1차항 f'x0의 x-x0 네, 상수항하고 1차항 그 다음에 이제 2차항도 이런 형태로 정해지고 한번 써볼까요? 2분의 f 더블 프라임 x0 에다가 x-x0의 제곱 이게 쭉 반복돼서 여기 x-x0의 n승까지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개수 그럼 cn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판단 기준은 f를 이제 n번 미분한 x0에서 n번 미분한 거랑 요 다항식을 이걸 px라고 하면 이 px를 n번 미분해서 x0를 대입한 거랑 일치하도록 개수 cn을 정해줍니다. 자, 이게 앞에까지, 여기까지, 요 앞까지가 n-1차 다항식이니까 n번 미분하면 다 사라지고 이제 요 항을 n번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지수가 하나씩 앞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전부 n 팩토리얼이 앞으로 내려올 겁니다. 거기다가 개수 cn이 곱해지겠죠? 이거로부터 개수 cn은 어떻게 줄 수 있냐면 네,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해서 x0를 대입한 네, 이게 원래 주어진 함수와 가장 가까운 n차 다항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n차 테일러 다항식 또는 맥라우린 다항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Pn의 x라는 건 주어진 함수 fx로부터 fx0 더하기 f의 f'x0 미분한 거에 x-x0 더하기 2분의 f 두 번 미분의 x0에다가 x-x0를 제곱해서 이렇게 쭉 해서 n차항은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해요. 거기에 x0 이걸 x-x0의 n승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구성된 다항식 이건 n차 다항식이죠. 이 n차 다항식이 주어진 함수에 가장 가까운 x0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n차 다항식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맥라우린 다항식이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x0가 0일 때, x0가 0이면 전체 식이 꽤 간단해집니다. 그때는 pnx가 f0 더하기 f'0에 그냥 여기를 x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뒤에 마이너스 제로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2분의 f 더블 프라임의 x0, x0가 0이죠. 0에 x제곱 이렇게 해서 n 팩토리얼에 f를 n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하고 거기에 x n승을 곱해준.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다항식을 이걸 네, 맥라우린 다항식 n차 맥라우린 다항식이다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n차 테일러 다항식 또는 맥라우린 다항식을 무한 차수까지 확장을 해서 테일러 급수 또는 맥라우린 급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를 써보면 자,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해서 x0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고 x-x0를 n성, n번 거듭제곱을 했습니다. 이걸 n이 0부터 차례대로 해서 n번째 것까지 더하면 그게 테일러 근사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n의 범위를 0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게 주어진 함수에 가장 가까운 무한차수 다항식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테일러 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맥라우린 급수는 테일러 급수 중에 특별한 경우로 이 x0가 특별히 0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하고 거기다가 x의 n승을 곱해준. 네, 이걸 특별히 테일러 급수 중에서 특별히 x0가 0인 경우를 우리가 맥라우린 급수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0가 0이 아니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x0는 0인, 즉 맥라우린 급수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맥라우린 급수를 계산하라. 네, 첫 번째 함수가 fx가 지수함수 ex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맥라우린 급수, 이런 거래 함수를 계산하려면 결국 형태는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f를 여러 번 미분해서 거기다가 0을 대입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f를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봐야 되겠죠. 네, 지수함수는 미분을 여러 번 해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f를 n번 미분해서 0을 대입하면 항상 1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응되는 맥라우린 급수는 네, 실제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맥라우린 급수가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여기가 1이고 x의 n승이 되죠. 네, 재밌는 사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맥라우린 급수가 주어진 함수에 가장 가까운 무한차수 다항식이고 그리고 증명을 해야 하긴 하지만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래 주어진 함수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무한차수 다항식 꼴로 표현하면 이런 꼴로 써줄 수 있겠죠. 네, 또 두 번째 예제로 fx가 sin x라는 함수를 맥라우린 급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 이제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sin은 미분을 한 번 하면 프라임이 코사인 x가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그럼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f를 세 번 미분하면 세 번 미분해서 x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네 번 미분하면 다시 사인 x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f의 네 번 미분 또 f의 다섯 번 미분 f의 여섯 번 미분 f의 일곱 번 미분 계속 이렇게 순환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여기 x에 0을 대입해 보면 나오는 값이 어떤 값들이 될까요? 먼저 사인 0은 값이 0이고 코사인은 값이 0을 하면 1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사인 0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그 계수가
요 맥라우린 급수에 등장하는 개수가 두 번은 0이고 한 번은 0, 1, 0, 마이너스 1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 0들이 언제 나타나면 n이 짝수일 때 모두 0입니다. 1이 언제 나타나냐면 n이 홀수일 때 나타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맥라우린 급수로 써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아예 이걸 홀수승 요 지수가 홀수승인 경우들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x에 여기를 그냥 n이라고 쓰지 말고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n이 원래 이 급수에서 0, 1, 2, 3 이렇게 갈 텐데 그때 2n 플러스 1은 이제 1, 3, 5, 7 이런 형태로 그 값이 움직이게 되겠죠. 지수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때 그럼 n이 0일 때 또는 이 지수가 1일 때 대응되는 개수가 뭐냐? 그건 한 번 미분한 값에 여기다가 숫자 0을 대입한 1 이게 그 지수의 그 앞에 미분계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계수는 분모가 뭐냐면 이 지수 n의 팩토리얼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라는 값의 팩토리얼이 분모에 와야 되고 n 팩토리얼 대신에 우리가 홀수인 경우만 쓰고 있으니까 그때 부호가 한 번은 1,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번 미분 또는 5번 미분, 그 1이나 5일 때, 즉 n이 0이거나 2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고 2n 플러스 1이 지수가 3이나 7일 때 3번 미분한 거나 7번 미분한 거에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호를 마이너스 1에 n승 이런 꼴로 주면 이게 원하는 부호가 얻어지게 되겠죠. 이게 sin x의 맥라우린 급수이고 모든 x에 대해서 이 급수가 sin x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x가 코사인 x인 경우도 비슷하게 맥라우린 급수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만 적어보면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x의 2n승 그리고 2n의 팩토리얼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 코사인의 맥라우린 급수랑 사인의 맥라우린 급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사인의 맥라우린 급수가 뭐였었죠?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x의 2n 플러스 1 이런 꼴입니다. 재밌게도 이 함수를 이 사인의 맥라우린 급수를 전체를 무한차수 다항식이라고 보고 얘를 미분해 보면 x의 2n 플러스 1차가 요 차수 지수가 하나 앞으로 내려가서 2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 2n의 팩토리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나 떨어지죠. 그래서 정확히 이 코사인의 맥라우린 급수랑 같은 형태의 급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